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일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관에서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예. 인강생 선생님들도 제가 아무튼 이틀 전부터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와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불편을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일단 저도 오전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 구자경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물도 나눠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몸살도 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그럽게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 주신다고 했으니 편안하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첫 모의고사이고, 어이구, 깜짝이야.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느낀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생각만큼 잘 안 써진다. 머릿속에서는 뭔가 써야 될 것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내가 인출했던 내용을 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올해 처음으로 제가 일반 유아를 좀 많이 비중을 두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신 거잖아요. 생각보다 일반 유아 범위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예측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첫 시험을 봤을 때 일반 유아에서도 내가 안 본 것까지 출제가 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도 항상 내가 예측한 것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으니 그걸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를 우리가 5번 정도 진행을 하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이 모의고사가 자신의 실력은 아니다. 나는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반성하면서 이 남은 기간들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지사항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개별 첨삭도 하고 석차도 다 통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매년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석차가 뭐라고 항상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서 내가 실제 실력보다 이 석차를 보니까 나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이 석차에 민감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공부에 더 방해를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숫자에 민감하지 않고 내가 조절하는 방법들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숫자에 너무 예민하면 첨삭이라고 하는 것까지 굳이 안 받으셔도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 성적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임용의 내 경쟁자는 아니거든요. 더 큰 물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특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경쟁자지 여기 있는 수치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석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좀 다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처음 저희가 강의를, 저도 이제 유아특수를 처음으로 이렇게 따로 강의를 해보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특수는 다 문제 분석을 해주고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수는 다 끝나고 선생님들이 시험지에 있는 일반 유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미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 선생님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런 의도였구나 라고 해서 해설 강의를 듣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정리 특강 추후에 공지해 드릴 거고, 작년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작년에는 유초 공통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을 때 이상하다, 왜 유특만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유아에 관련된 것도 쭉 한번 보시고 해서 작년에는 유초가 통합이었다라고 하는 거 감안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2차 피드백도 현직교사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퀴즈 선생님하고 2차
이 피드백뿐만 아니라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2차도 계속 지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2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첨삭은 부득이하게 4회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6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끝났고 올해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강의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해설 강의로 이제 들어갈 건데 우선적으로 제가 계속 다짐을 했던 게 뭐냐면 유특은 그렇게 특하게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냐. 13년부터 23년도까지 내가 다 임용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선배들도 합격자인 선배들도 하는 얘기가 최근 5년만이라도 자세히 분석을 하고 그거를 내 걸 만드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오늘 선생님들이 받은 시험지는 일단 제가 19년도 기반으로 유특에 나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낯선 것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유특에서도 이 정도는 조금 더 내가 변형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18년도 있으면 18년도도 끄집어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출안에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해설 강의가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마다 몇 년도 몇 번 문제를 내가 분석을 이렇게 기출은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확장된 문제로 출제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회차는 20년도를 기준으로 3회차는 21년도. 그럼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도 다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는 추후의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확장된 사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9학년도를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도 살펴보시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실제 기출에 출제가 된 것을 제가 약간씩만 변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과거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먼저 과거의 기출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과거에서는 인지적 관점은 없었고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논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관점 어머니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반가로 1번에서 설명했을 때 아버지는 그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실제 기출의 근거를 찾으면 되는 제 기억에 18년도, 19년도 혹은 논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체 행동이다, 상반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는데 오늘은 제가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원래는 기존에 있던 거 하나는 살을 붙여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목적과 강화받는 행동인 18년도에 유아에 나왔던 문제를 같이 섞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술에 나왔던 걸 같이 살을 붙여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행동주의 중재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추후에 차별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서답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게 충분히 논술로도 앞으로도 유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반가로 3번 문제에서는 제가 새롭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기존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 부분이 맞아요. 아버지가 생태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출생으로 나타나는 그런 또 체계를 쓰는 게 그 당시에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쭉 하다 보면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짜깁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4를 갖다가 또 이제 짜깁기에서 하나의 문제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과거 기출문제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지 정말 선생님들이 난해하게 처음 본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늘도 교직론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면서 물론 저희 채점도 하고 첨삭도 해주겠지만 스스로가 한번 해볼 거잖아요. 그럼 옆에 쓰시면서 과거에는 몇 년도에 이게 출제가 됐지라고 해서 추후에 복습하실 때 여기저기 옮기게 해서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하나의 문제에 몇 년도 기출을 함께 있다가 같이 보기라고 적어 놓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변형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발달지체 유아인 지수의 담임교사가 인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수 아버지와 행동주의 관점을 중시하는 지수 어머니와 지수의 교육에 대해서 나눈 상담 내용이다. 부모의 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정답을 그대로 옮기라는 거구나. 대화 내용을 아버지, 어머니 각각 찾아서 제시하고 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을 적는 시험이 아닌 거구나. 그대로 근거만 옮기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저희가 이제 배점도 한번 보시면 각 관점은 4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본문을 또 왔다 갔다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로 상담 요청을 하셨죠? 지수의 교육에 대한 저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남편은 저의 교육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교육 방법에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수가 손바닥을 퍼덕이는 행동. 자,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거는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냐? 과거 유특에서도 손바닥을 퍼덕이는 행동, 객관식에서도 순간기록 표지법, 순간표지법, 문제행동 발생률, 신뢰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23년도 중등에도 이렇게 손바닥을 퍼덕이는 행동에서 전체 간격, 부분 간격 이걸 정확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동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기록법으로 측정할 수 없고요. 간격기록법이라고 하는 걸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행동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따 서별평도 이런 문제를 제가 출제하기는 했지만 간격기록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유특에는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상동행동은 간격기록법이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내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손으로 하는 거? 죄송해요. 손으로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신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을 퍼덕이는 행동보다 무언가를 쓰는 거 양립할 수가 없지. 그래서 상반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상반행동 행동의 근거. 저는 지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수가 또래들이 하지 않는 행동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해요. 놀림감이 되기 쉽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심심할 때 손을 퍼덕이는 수준이지만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 선생님들이 이거를 또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문제행동 우선순위. 3순위는 경미한 우리 방해행동 수준이지만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것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문제행동, 우선순위에 관련된 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게 좋겠죠. 문제행동 우선순위, 3순위, 2순위, 그리고 이따가 서답형은 1순위로 나왔던 문제 있죠? 그런 것까지 연계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수가 손바닥을 퍼덕이는 행동을 못하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 만들기,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상반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 어머니의 첫 번째 근거라고 저는 이제 찾았고요. 그 다음 손바닥을 퍼덕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라고 해서 근거 두 번째를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반행동 차별 강화, 타행동 차별 강화에 용어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설명까지 쓰는 거. 제가 방과로 1번을 하다가 바로 보여서 일단은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용어도 쓰고 정의도 써야 되고 추후에 우리는 목적하고 강화를 비교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근거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이제 가볼게요. 최근에 유치원에서도 지수가 손을 퍼덕이는 행동 대신에 다른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그 행동이 더 심해지지 않는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수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이게 뭘까요? 자기교수. 예,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결국은 자기교수에서 뻗어나온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기교수를 낼까 하면 선생님들은 자기교수 용어 쓰는 거 23학년도까지 계속 자기교수 5단계가 시험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교수 5단계까지 항상 학생, 교사 나눠서 내용의 단계 명칭, 그에 대한 활동 내용들도 반드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버지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 방과로 1번에 해당하는 근거는 내 생각을 쓰지 마시고 그대로 옮기면 되는 문제고, 반과로 2번에서는 행동주의 중재기법이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차별강화라고 하는 용어가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차별강화라고 하는 종류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분명한 근거는 내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지? 맞아. 과거 18년도 유튜브의 서답형에 그 당시에는 대체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 것과 타행동 차별 강화가 똑같이 출제가 됐던 근거가 있었었지라고 해서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잠시만요. 이게 조금 늦게 18년도 서답형 꼭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해설지 잠깐 한번 가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타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 있죠.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지만 한번 가볼게요. 해설지 이쪽.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를 하는 것이다. 즉,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행동 차별 강화 쓰셔도 되고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쓰셔도 되고, 정답은 어떤 거든 이 정의 안에 있으면 다 맞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공부하실 때 타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 단점도 15년도 초등에 정답으로 쓰는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꼭 단점 한 가지도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행동 차별 강화 22년도까지도 이 용어 쓰는 게 제 기억에 출제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어떤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을 의미한다. 문제 행동의 상반 행동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받는 행동과 목적은 주어지는 지문 안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른 행동 차별 강화는 강화받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표적 행동 외에 모든 행동에 강화를 하는 반면 상반 행동은 표적 행동의 상반 행동에 대해서 강화한다. 그 다음 목적을 보시면 다른 행동 차별 강화는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의 증가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반면 상반 행동 차별 강화는 상반 행동을 통한 표적 행동의 제거가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꼭 비교를 하신 문장이 있어야만 정답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반가로 3번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담임교사가 언급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2가지를 대화의 근거에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 내용이 없으면 역시 선생님들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의 근거에서라고 또 대화가 나와요. 목표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최근에 유특 23년도 뭐가 나왔죠? 서답형으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법에 쓰는 거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과거와 현재를 비춰봤을 때 13년도 추시였던 것 같아요. 사회 정서적 지원? 그리고 강점을 찾을 때 뭐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가 유특에 있었어요. 그래서 13년도, 14년도, 그 다음에 19년도에 가족 지원이 엄청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냥 가족 지원은 용어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저는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특법 그리고 오늘 지문에 물어보는 가족 지원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오늘처럼 가족 강화라고 하는 것도 목적으로 쓰는 게 초등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강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담임교사 대화 내용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일단 선생님들이 종류 하면 용어 하나 쓰시고 근거 찾아야 되고 또 용어 하나 찾아주고 근거에서 4점이에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가족과 접촉을 원하는 가족, 특정 관심이나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원망을 통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까지 여기가 사회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아의 장애와 필요를 이해하고 장애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며 부모나 기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됐어요. 그럼 각각 4점이 나오겠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지수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게 뭘까요? 실제 유특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13년도도 있었고 19년도 가족 강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족 지원의 목적이 결국 뭐다? 가족 강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근거만 찾으면 되니까요. 이 문장의 근거만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은 내 생각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그 많은 유튜브에 답안지를 채점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답안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다면 채점자 입장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읽기, 보기 좋게 작성한 것이 훨씬 더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쓸데없는 말을 선생님들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다 어디가에 정답이 있다? 대화 안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양이 너무 적은데 이런 거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채점자는 물어본 것만 깔끔하게 정확하게 쓴 사람들만 점수를 주는 거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오히려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항상 대화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끄집어 와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논술은 채점의 비결, 높이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다양한 정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도 딱딱 그 근거가 되는 게 결국 대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 물론 예전에 채점 들어갔던 제자들도 보면 그냥 선생님 그냥 물어본 것만 쓰면 좋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1교시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 맞아요. 이게 2교시, 3교시 컨디션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술 문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튜브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3쪽 해설지 보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 주변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유치원교육과정 1번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되겠지요. 유치원교육과정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유치원교육과정 오늘 특수는 사실 제가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꼈으면 일반 유아가 너무 지문이라든지 쓰라고 하는 게 많아서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어요. 예, 그래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19년도 유아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지요. 주의력 발달 행동 장애 상이라는 아이는 똑같은 인물이고요. 똑같은 인물이고 19년도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19년도는 선택적 주의 집중에 정의를 쓰는 거였어요. 정의를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처럼 과제 분석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지문이 갔어요. 그래서 전진적 행동 연세와 선생님들이 문제를 그 당시에 정답으로 보고 썼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칭찬, 격려, 인정, 강화제의 유형으로 사회적 강화제를 쓰는 게 그 당시 기출문제. 그 다음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이라든지 빈도 사건표지법의 각각의 장점을 한 가지씩 쓰는 게 선생님들이 그 당시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용어는요. 선생님들이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놀이중심 자료집. 놀이중심 자료집에 보면 제2부 제 기억에 제2장인가 거기에 진단평가에 대한 기록지가 다 있죠. 거기 보면 일화기록, 표본기록 이런 각각의 장점, 단점 다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출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이제 확장을 해보고요. 저는 이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냐면 저는 시험 문제에 이제 안 나온 걸 지문은 그대로 두고 확장을 시킨 거죠. 모든 유아, 이게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대상 아이들이죠. 모든 유아에게 수업 시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나 규칙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중재는 선생님들이 다 보편적 중재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썼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20년도 제 기억이에요. 유튜브에 이렇게 지문이 있었어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차례 지키기. 그래서 보편적 중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질서를 잘 못 지키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소집단으로 릴레이를 시키는 거. 그게 유튜브에 시험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20년도 유아에 나왔던 8번 문제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A8번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1차적인 것도 있고 2차적인 거 같이 조금만 더 보시려면 간학문적인 것과 초학문적인 것에 비교하는 용어, 장점도 출제가 됐거든요.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보편적 중재 쓰고 목표 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해설지를 보시면 6쪽, 7쪽에 다 있습니다. 일단은 6쪽에 보면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3번째 보편적 중재 이렇게 음형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정답이 근거가 있고 7쪽에 보시면 1차 예방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제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새로운 문제 행동 발생 예방 이것까지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항상 어떤 책이든 다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 여기 목표까지 쓰는 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출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존의 기출은 보편적 중재까지만. 그래서 기출의 확장까지 선생님들이 다 1차, 2차, 3차 암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니은으로 이제 바로 가볼게요. 자, 니은으로 가보면 이 자체는 과제 분석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똑같이 출제가 됐다라고 했고 저희는 마지막 단계부터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후진형 행동연세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셔야 되죠. 후진형 행동연세? 그러면 시험 문제 유특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 맞아. 장점을 쓰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었었어. 두 번째 유특은 아니지만 특징을 쓰라고 있었는데 이 특징은 항상 무엇이었어요? 자연적 강화, 자연적 강화. 그래서 특징은 자연적 강화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자연적 강화. 조금만 더 가볼게요. 18년도 초등 문제를 보면 유특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 쓰는 거. 그래서 지문을 섞어놓고 마지막부터 해서 B, A, C 이런 식으로 초등처럼 유특도 분명히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후진형 행동연세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18년도 초등에 나왔던 나열하는 것까지 다 함께 기출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것도 제가 그냥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지문은 그대로 있죠. 제가 밑줄만 그어 놓은 거예요. 자료를 던지는 공격적인 행동. 이게 1순위에 해당하는 거는 유특의 기존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특 기준으로 볼 때는 15년도 유특에 이거 이유 쓰는 거 그대로 있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일단 쭉쭉 넘어갈게요. 해설지 8쪽에 과제 분석이 있고 해설지 9쪽에 후진행동연세법이라고 하는 거 있고 10쪽에 보시면 문제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고 저희는 10쪽, 11쪽 이렇게 또 가볼게요. 11쪽에 마지막 표에 문제행동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문제행동이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데 저희는 1순위 파괴적인 행동,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실제 제 기억에 20년도 중등은요 파괴적 행동 이 용어 쓰는 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용어 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이유들도 다 선생님들이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결국 계속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최종 합격이 목표인 거지. 여기서 물론 잘 보면 너무 좋지만 기출을 확장해서 관련된 걸 내가 계속 머릿속에 인출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20년도에 나왔던 파괴적인 행동, 15년도 유아에 나왔던
이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내어 2순위는 뭐였지? 방해행동. 다른 사람의 학습에 방해하네. 3순위는 경미한 방해행동.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대. 이런 이유들까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제가 안 했던 기출도 실제 기출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완전히 이 사례만 빼고는 바꾼 거거든요. 일단은 어떤 문제였냐면 19년도 유아에는 여기가 혼합성 청각장애였어요. 19년도 유아에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혼합성 청각장애 그림 그 청력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수능역지와 이 혼합성 청각장애 그림 안에서 5개음을 파악하기가 어려운지 예측하기가 어려운지 이유 써라. 그런 문제가 유튜브에 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에서 발생 기원적으로 자연수화와 문법수화를 발생적인 측면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19년도 유아의 혼합성 청각장애 문제도 한번 꼭 보시고 저는 그럼 유특에서는 어떻게 꾸밀까라고 하다가 유퉁에서 보청기에 관련된 게 여러 번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청기와 관련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뭄신경성이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청각장애 놓았고요. 실제 초등에서는 이게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이 청력도에서 청각장애 유형이 가뭄성 청각장애 이유를 써라. 이것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언급된 것 같기도 한데 전음성 청각장애인 이유를 써라. 그럼 결국 뭘까요? 기도골도 손상인 거고 간격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까지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잠시만요. 가에 들어갈 청각장애 유형이라고 했을 때 나에 근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뭄성, 감각신경성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증폭기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압축 방식이래. 그럼 선생님들은 21년도 제 기억에 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채널 방식에 따라서 다채널에 대한 장점인가 쓰는 게 있었어요. 결론은 유특도 분명히 선생님들이 초등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청각장애는 유특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의 청각장애 교수님이 유특으로 들어간다? 그럼 초등에 있던 문제 청각장애가 유특에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방식, 채널 방식 그런 내용들까지 다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비선형 보청기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는 걸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선형 보청기 장점 뭐냐? 음에 뭐한다?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은 해설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12쪽에 보시면 이게 과거에 나왔던 초등의 기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압축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는 비선형 보청기라고 하는 걸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데 비선형 보청기는 입력 음압과 출력 음압의 증가 비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그래서 작동 방식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 정의를 또 활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이것만 쓰신 분들만 맞았다고 1점, 1점, 1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제 선생님들은 가뭄성만 보지 마시고 선형 보청기, 그 다음에 채널 방식에 따른 것까지 다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을 보기 전에 저희는 잠깐만 어디를 볼 거냐면요. 15쪽에 한번 볼까요? 15쪽. 15쪽에 보면 D 보셨죠? 뭐랑 똑같아요? 이 당시에 유특에 나왔던 청력도예요.
19년도 유아에 나왔던 청력도. 그래서 골도에 5개음을 그려보고 기도에서 왜 5개음을 예측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림 4-15에 나왔던 A, B, C, D라고 하는 게 유툭에서는 많이 근거가 되는 이필상 교수님 강론입니다. 그래서 고은 교수님 책도 있지만 이 청력도가 유툭에서는 더 많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D라고 하는 부분은 왜 혼합성일까? 기도, 골도 둘 다 손상. 근데 골도보다 기도가 손상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데 골도를 보니까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차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특에서는 차폐음의 종류 한 가지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됐던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도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근거인 나라고 하는 거를 D와 연결해서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가보시면 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맞아요. 20년도 초등에도 봤고 21년도 제 기억에 중등에서도 봤던 그래프죠. 그래서 어음명료도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얘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게 목적이지 라고 하는 거 떠올라야 되고요. 정상, 전음성, 두 가지는 감음성, 그리고 미로성, 후미로성, 네 번째는 음의 말림현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선생님들이 적고 인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잠깐만요. 이렇게 반가로 이건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가 하나의 근거에서 영수의 청각장애 나타나는 거. 그럼 3번을 다 찾으시면 되고 어음명료도 변화 양상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80을 넘지 않죠? 최대 명료도가 80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잠깐만 선생님들은 어디를 보시냐면 17쪽. 17쪽에 보시면 검사 해석 방법에서 C라고 하는 게 있고요. C는 와우의 이상이 있는 미로성 난청의 전형적인 곡선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소리 강도를 높이더라도 최대 명료도가 약 80을 넘지 못한다. 이걸 그대로 정답으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등에 똑같이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가로 2번은요. 이 당시 초등에 나왔을 때 중등은 6분법을 통해서 기도청력 계산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6분법으로 기도청력하는 것도 기출이 유특은 한 번도 안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문제 출제된 겁니다. 다 기출이죠 사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6A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500에 있는 거 하셔야 되는데 좌측기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35.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0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약 45. 그 다음에 2 곱하기 2000에 들어가는 건 여기 있거든요. 70 더하기 4000에 들어가는 것은 75.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35 더하기 90이잖아요. 그러면 125.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어죠? 145. 맞죠? 예, 그래서 270. 여기까지 맞죠? 혹시 제가 계산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여기? 이거 제가 큰일을 했네요. 꼭 다 풀어놓고 저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예, 140. 140에 75. 215. 그러면 자, 뭐가 될까요? 땡, 6. 6, 5, 30, 40, 56.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56이라고 하는 거. 단, 여기에서 6분법 왜 했을까? 장점.
뭘까요? 장점, 육분법의 장점. 소음성 난청, 맞아요. 장애 등급을 알 수 있다. 이런 것까지를 계속 내가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유초 중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이 지문 안에서 한번 확장해 보고자 이렇게 2번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 건데 3번 문제는 이 당시 19년의 유튜브 문제 8번으로 A8번이었던 것 같아요. 나왔던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웬만한 건 다 있고요. 문제만 제가 약간씩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위해 필요한 것에 해당하는 용어인데요. 오늘은 정인 내 가족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정인의 가족 요구에 충분히 알아보고 지원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항상 유튜브는 최근까지 이게 나왔죠? 가족의 요구, 우선순위, 써라. 이런 게 유튜브의 기준이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가족의 요구를 강점, 우선순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지? 가족 진단이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들에게 한번 써봐라. 이거 그래서 최근까지 나왔던 가족 진단을 역으로 한번 써보는 걸로 출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선생님들이 19쪽에 가족 진단에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가족줄의 19쪽 해설 자료 가족 지원의 자원, 우선적인 요구, 관심. 그래서 저희는 가족의 요구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가족 진단을 해야 아이들이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가족 진단은요. 선생님들이 용어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요구를 찾아 써라. 뭐 해라. 강점 써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볼게요. 자, 방가로 2번으로 가볼 건데요. 자, 우리 가족은 정희와 정희의 아빠, 오빠, 그리고 저까지 4명입니다. 아빠는 회사에 다니시고 저는 정희를 낳기 전까지 회사를 다녔지만 지금은 집에서 정희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정희 오빠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가족구조 이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기출에서 당연히 들어봤죠. 13년도 기출, 19년도 기출.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가족구조 이론을 하나 더 쓰는 게 있었었고, 나머지는 이런 거 쓰는 거를 똑같이 출제가 됐던 그런 기출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가족구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생태학, 환경이 들어가는 게 가족구조 이론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가족구조 이론에서 제안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 니은과 리을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이건 뭘까요? 가족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20쪽에 보시면 가족구조 이론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가족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특성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리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로 바로 한번 가볼 건데요. 어머님 말씀처럼 정희와 가족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상호작용, 관계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게, 일상생활, 여가 등의 활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인의 가족 구성원도 서로 상호관계. 자, 많이 보셨죠? 하지만 기출은 이 모든 걸 다 묶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기출이었고요. 저는 이걸 좀 쪼갰어요. 나누어서 리을은 뭐다?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걸로 찾으면 되는 문제. 가족의 기능이라고 찾으면 되는 문제. 찾으셨죠? 가족의 기능이라고 해서 21쪽에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13년도 유아 이후에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13년도에 유아에 그동안 변한 게 뭐예요? 1판에서 2판으로 변화가 됐죠. 특히 누구? 유아특수교육인 이소영 교수님 책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바뀐 이후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이 2가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첫 번째 응집력, 결속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 쓰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함되는 두 가지 요소가 적응력 혹은 응집력,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3년도 이후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용어만 보지 마시고 정의까지 반드시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기억해서 인출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즉 가족구조 이론의 구성요소에서 가족구조 이론 쓰고 실제 시험 문제는 뭐 생애주기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처럼 어떤 것은 가족 특성, 어떤 것은 가족의 기능, 어떤 것은 가족의 상호작용 안에서 응집력과 그 다음에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쓰는 거 확장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정인의 가족에게 어떤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정의의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좋겠대요. 그런데 정인의 가족의 강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출은 이게 약점으로 나와 있어서 틀린 것 자꾸 바르게 고쳐라. 이 약점을 강점으로 고친다. 이런 게 또 기출에 포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출에는 약점으로 나왔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정인의 가족은 지원 계획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람직한 방법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출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소영 교수님 강론 중에 1판에서 2판 중에 없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지금처럼 부모 참여 유형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판에는 없지만 2판에 있는 거 뭐 하자? 써보는 거 연습시키자.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부모 참여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가족 지원을 할 때 연습시키려고 살을 붙인대요. 그래서 보면 교육기관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해서 부모 리더와 대표로 성장이에요.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1쪽 의사소통. 21쪽 의사소통. 부모 참여 유형증 의사소통. 찾으셨나요? 예. 교육 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또는 가정에서 교육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고안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인데 죄송해요. 의사결정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교육기관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고 부모 리더와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이렇게 정답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안 보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는 확장까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쭉쭉쭉 그냥 저는 이거는 선생님들이 따로 해설 강의 들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 보고 선생님들은 이거는 17년도 나왔던 거, 그리고 최근까지 나왔던 평행적 발화기법, 최근까지 나왔던 거, 22년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년도 중등에 나왔던 거, 여러 가지를 제가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보실 때 잠깐만요. 일단 좀 기다렸다가 17년도 초등에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평행적 가로기법은 유튜브에서는 그냥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최근에 교정적 피드백 유형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교정적 피드백으로 예시를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정적 피드백 유형이니까 명료화 요구, 고쳐 말하기 막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정답을 제가 살짝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 잘못 냈나? 아무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23년도 중등에 똑같이 정답 쓰는 거 기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는 정생동 장애 유아 정우의 행동 특성이고 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장면입니다. 책 보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친구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요. 수영 언어는 가능하지만 표현 언어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는 아이의 특징이 있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동물 이야기를 쓰고 좋아하는 한번 책을 읽어보자고 하더라도 싫어. 정우는 매일매일 교실을 돌아다니고 물건을 던져서 싫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탈 행동 빈도를 지금 측정을 했어요.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자리이탈 행동, 관찰 기록 방법 어떤 걸로 측정했을까요? 관찰 기록 방법. 이탈하는 빈도라고 했으니까. 빈도 기록 방법. 그래서 오늘 문제 출제는 아니더라도 빈도 관찰 기록법으로 한 거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초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서 떨어지는 교대중재 설계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실험 설계 명칭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우에게 효과적인 중재 전략.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보자마자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자기 점검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확장을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이런 교대 중재라고 하는 거 안에서 중재 전략을 쓰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과거 실제 중등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걸 보면 조금 더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오늘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과거 시험 문제에서는 있었었지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16년도 중등이었고요. 선생님들은 16년도 중등 그리고 17년도 초등에 이렇게 나온 실험 설계까지 같이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문제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이 교대중재 설계가 AB 설계 반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비교하는 문제도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16학년도 초등이었던 것 같아요. 풀 주세요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지금부터 풀로 색종이를 붙여볼 거예요. 정우야, 선생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지? 도구 상자만 보라고 있어요. 교사는 풀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풀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초등에 나왔던 말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 아시겠죠? 일단은 선생님 풀 주세요. 있지만 유특 기준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특 기준으로 제 기억에 1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연지가 바구니에 공을 넣고 있구나. 생각나죠? 그래서 교사가 아동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풀 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유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사가 연주가 바구니에 공을 넣고 있네? 자동차 준호가 자동차를 갖고 놀고 있네? 이렇게 발언 형태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예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얘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요? 쌍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혼잣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유특 문제를 보면 쌍으로 따라다니더라. 혼잣말 기법, 평행적 괄화 기법 비교를 할 때 교사가 교사 입장이냐, 교사가 유아의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장해서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정우야, 가위 줄까? 풀을 줄까? 두 가지 선택하는 거 뭐죠?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항상 기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FA 질문법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관련된 해설 내용은요.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 중에서 페이지
24쪽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혼잣말 기법, 평행적 발화기법, FA 질문법 2개 중에 선택해 보라고. 잘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중등까지는 나왔지만 초등에는 아직 유아에는 안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실제 23년도 중등 똑같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중등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해주가, 불효주가는 없었었고요. 아이가 사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과를 잘 못해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사과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쓰는 게 기출이었거든요. 생각나죠? 네, 그래서 오늘처럼 이 정우가 가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이걸 교사가 어떻게 해준다? 교사의 발화에서 수정해주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24쪽 고쳐 말하기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가 가희라고 했어요. 가희 갖고 싶구나. 가희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역으로 고쳐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출 내용을 뭐 해라? 23년도 중등은 이렇게 예시를 쓰는 거였고 우리는 이걸 역으로 교정적 피드백 유형을 찾는 거였고 아시겠죠? 예, 충분히 선생님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요. 시간이 좀 모호해서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쉬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4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가 영상 틀 동안 예, 그때 잠깐 또 쉬고 이렇게 갈게요. 쉬도록 하세요.